제목 매일 맞고 살던 며느리, 시어머니가 건넨 이것 하나로 남편 참교육하고 인생 역전. 띠띠띠띠.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귀를 찢듯 울렸다. 짧고 단순한 전자음인데도 내게는 지옥문이 열리며 악마가 걸어나오는 발걸음처럼 들렸다. 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싱크대에 부딪히던 그릇 소리도 물이 흐르는 소리도 모두 멎고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고무장갑을 낀 손끝이 먼저 떨리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묵직하고 비틀거리는 걸음, 숨을 들이쉬는 순간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 소주 냄새, 담배 냄새, 숯불에 구운 안주 냄새까지 뒤섞인 그 특유의 폭력의 예고장 같은 냄새. 오늘도다. 어김없이 오늘도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제발, 오늘만은 그냥 지나가라. 오늘은 제발 나를 보지 말고 그냥 침대에 쓰러져라. 그렇게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지만 그 바람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 아! 짧고 낮고 굵은 그 소리가 등짝을 찍어 눌렀다. 나는 너무 놀라 손에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남편이 들어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아주 우습지? 나는 고개도 못 든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설거지하느라 못 들어서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은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걸. 그 붉게 충혈된 눈동자는 언제나 폭력의 신호였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것조차 그에게는 불만이었다. 맨날 죄송? 지겹지도 않냐?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집에서 밥 축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나는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듯 가스레인지 쪽으로 갔다. 밥 차려드릴게요. 씻고 나오세요. 하지만 뜨겁고 축축한 분노의 기운이 등 뒤에서 커져오는 게 느껴졌다. 와장창. 식탁 위에 있던 물병이 내 발치로 날아와 산산조각 났다. 유리 파편이 튀어 종아리에 상처가 났지만 따가운 통증보다 공포가 더 빨리 퍼졌다. 누가 밥 달래? 내 말이 아직 안 끝났잖아. 그는 거실 형광등 불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커다란 그림자가 나를 뒤덮었다. 나는 싱크대 모서리에 몰려 쥐처럼 웅크렸다. 여보 제발요. 민지 깨요. 조용히. 민지? 또 애 핑계? 애가 아빠 보자마자 도망가는 게 왜겠냐. 다 내가 가르친 거잖아. 아빠는 괴물이라고. 아니에요. 당신이 술 드시면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제대로 알려줄게. 그리고 그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 머리가 돌아가며 세상이 기울었다. 입안에서 피맛이 확 올라왔다. 삐 하는 소리가 귓속을 찌르고 시야가 순간 하얘졌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내 머리채를 낚아채 거실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다. 으악! 바닥에 쓰러진 내 배로 그의 발길질이 반복적으로 꽂혔다. 숨이 끊어질 만큼 아팠고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나는 왜 맞는지도 모른 채 그저 맞지 않기 위해 빌었다. 이 수치는 이미 익숙했고 오늘을 넘기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방어였다. 그는 헐떡이면서도 계속 나를 짓밟았다. 너 같은 년은 맞아야 정신을 차려. 내가 밖에서 피 터지게 일할 때 너는 집에서 뭐 했냐? 그는 나를 아내가 아닌 스트레스 받은 하루의 배출구로 여겼다. 감정 쓰레기통, 움직이는 샌드백, 그저 손에 잡히는 분풀이 대상. 그때 안방 문틈 사이로
작고 하얀 눈동자 하나가 보였다. 민지였다. 7살 우리 아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여린 아이. 그 아이가 아빠가 엄마를 짓밟는 이 장면을 숨도 못 쉬고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맞으면서도 그 애에게 손짓했다. 들어가 민지야 보지 마. 남편이 눈치채곤 소리쳤다. 뭐 봐. 들어가서 자라니까. 문이 쾅 닫히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 그 울음이 내 심장을 칼로 베었다. 나는 차라리 내가 죽고 싶었다. 차라리 내게 닥친 폭력보다 아이의 공포가 더 견딜 수 없었다. 한참을 더 때린 뒤 그는 소파에 쓰러졌다. 밥상 치워.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코를 골며 잠들었다. 나는 몸을 일으키는 데만 몇 분이 걸렸다. 입술에서 묻어나온 피를 닦고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생각했다. 이것이 내 결혼 생활 10년이었다. 이 집은 집이 아니라 악마가 사는 지옥이었다. 유리 조각에 비친 내 얼굴은 멍들고 붓고 일그러져 있었다. 그 얼굴을 보며 나는 조용히 절망했다. 죽고 싶다. 그냥 오늘 밤 눈을 감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러나 안방에서 들리는 민지의 흐느낌이 나를 끝내 놓아주지 않았다. 내가 죽으면 저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죽을 수 없었다. 살아야 했다. 이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살아야만 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떴다. 창밖은 언제 그랬냐는 듯 눈부시게 맑았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내 몸은 마치 화재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처럼 이곳저곳이 쑤시고 타들어갔다. 일어나려 허리를 조금만 세웠는데 갈비뼈 부근에서 예리한 통증이 번개처럼 튀었다. 작은 신음이 절로 새어나왔다. 팔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손목에도 시큰거리는 통증이 퍼졌다. 마치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인 커다란 상처 덩어리 같았다. 벽을 잡고 간신히 침대에서 내려온 나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불을 켜고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는 순간 후두부까지 쌓은 충격이 몰려왔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왼쪽 눈가가 심하게 부어올라 거의 뜨이지도 않았고 짙은 보라색 멍이 눈 주위를 뒤덮었다. 입술은 터져 갈라지고 피가 굳어 검붉은 딱지로 변해 있었다.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한 붉은 줄처럼 찍혀 있었고 팔과 다리는 멍과 긁힌 자국이 뒤엉켜 온몸이 지도처럼 얼룩져 있었다. 나는 거울을 붙잡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게 나야? 이 얼굴이 정말 38살 김현주의 얼굴이야?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는 세게 눈을 깜빡이며 울음을 삼켰다. 눈물이 흐르면 더 아플 것 같아서였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흘려보내며 그 물소리에 맞춰 천천히 울었다. 울음이 조금씩 흘러내릴 때마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차올랐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다. 민지를 학교에 보내야 했다. 나는 얼굴을 닦고 화장품을 꺼냈다. 커버력이 가장 좋다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또 두껍게 덧발랐다. 파운데이션이 멍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울퉁불퉁 부어오른 상처를 더 강조하는 것 같아. 손이 떨렸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멍은 숨겨야 한다. 오늘도 평범한 엄마처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덜 무서워한다. 나는 손등으로 피를 닦아내며 립스틱을 짙게 발랐다. 그 어떤 색도 터진 입술을 감출 수 없었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내 얼굴을 겨우 사람 모양으로 정리했다. 엄마,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다. 민지였다. 아이는 문 앞에서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나를 보고 있었다. 붓고 충혈된 눈이 어젯밤 내내 울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 민지 일어났어? 세수하고 밥 먹자. 나는 밝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흔들렸다. 민지는 한 발짝 다가오더니 선글라스 너머를 뚫어보듯 내 얼굴을 바라봤다. 엄마 눈 왜 그래? 아빠가 또 때렸어? 그 말에 심장이 한 번 더 무너져 내렸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아이가 이 폭력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아이가 이 공포를 알고 있고 견디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지옥이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가 물 마시러 가다가 넘어진 거야. 엄마가 칠칠 맞아서 그래.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엄마 울었잖아. 아빠 소리 들렸어. 민지의 떨리는 손이 내 멍든 팔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 손길이 너무 가벼워 오히려 더 아팠다. 엄마 아프지 마. 내가 호해줄게.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우리 민지가 호해주니까 엄마 하나도 안 아파. 정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가자. 엄마가 데려다 줄게. 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서며 안방에서 들려오는 콧고리 소리가 등 뒤를 따라왔다. 매일 밤 지옥을 만든 장본인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세상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운 뒤 정류장 앞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겨우 아침인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를 힐끔거렸다. 아침부터 선글라스에 어깨를 움츠린 여자. 얼핏 보기에도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시선을 신경 쓸 힘조차 없었다. 더는 못 버틴다. 정말 이제는 끝내야 한다.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렸지만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문장만 뱅글뱅글 돌았다. 이렇게는 못 산다. 민지를 위해 참았던 10년. 아빠가 없으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억지로 붙잡고 버틴 세월.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폭력 속에서 아빠와 사는 것이 아이에게 더 큰 지옥이라는 것을. 이혼하자. 맞아 죽어도 이혼하자. 나는 다짐하며 핸드폰을 꺼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자판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다.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양육권은? 머릿속을 수백 가지 두려움이 뒤덮었다. 심장이 쪼그라들고 숨이 턱턱 막혀왔다. 그때였다. 지잉.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시어머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필 지금, 하필 이런 상황일 때. 또 해장국 끓여라. 또 아들이 술 먹었으니 챙겨라. 그런 말을 하려는 걸까? 나는 전화를 받을지 말지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를 거절했다. 지금의 내 상태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받아낼 자신이 전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장 장롱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다. 이 집을 당장 떠날 준비부터 해야 한다. 민지가 돌아오면 바로 데리고 나가야 한다. 친정이든 찜질방이든 모텔이든 어디든 이 집보단 낫다. 나는 옷장을 열어 눈에 보이는 대로 옷을 꺼내 가방에 쑤셔넣기 시작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무슨 옷을 넣는지도 보이지 않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 한 가방으로 정리된다니 너무 허무하고 너무 비참했다. 그러나 더 비참한 건 이걸 결심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사실이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순간 온몸의 신경이 일제히 곤두섰다. 나는 여행 가방을 쥐고 있던 손을 놓치며
바닥에 가방이 묵직하게 떨어졌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아예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다. 누구지? 설마 벌써 깬 건가? 남편이라면 초인종을 누를 리가 없다. 그는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침처럼 집 안으로 들어온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 나는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눌렀다. 화면 속에 나타난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시어머니였다. 왜 하필 지금? 내 입에서 새어나온 귓속말이었다. 문을 열지 않고 버틸까 고민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내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 시어머니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즉, 내가 문을 열지 않아도 그는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었다. 철컥. 생각할 틈도 없이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급히 선글라스를 고쳤었다. 멍이 드러난 이 얼굴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는 반찬통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평소처럼 당당하게 들어왔다. 애미야, 뭐하느라 이렇게 늦게 열어? 초인종 몇 번을 눌렀는데. 나는 부자연스럽게 웃으며 다가갔다.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그 화장실에 있어서. 시어머니는 의심스럽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장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아니, 집안에서 선글라스를 왜 끼고 있어? 그리고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놨어? 불은 왜 다 꺼놨어? 아, 눈병이 좀 나서요. 빛 보면 눈이 시려서. 거짓말이 입안에서 뻣뻣하게 굴렀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눈병? 어디 좀 보자. 벗어봐. 아니에요, 어머니. 옮을 수도 있어서. 옮긴 뭘 옮아? 애미야, 이리 좀 와봐. 시어머니가 팔을 잡아당겼다. 나는 다급히 얼굴을 돌렸다.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을 것이다. 너 울었지? 목소리가 이상하다. 시어머니의 촉은 예리했다.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걸 느낀 순간 시어머니가 번개처럼 내 선글라스를 낚아챘다. 어머니, 바닥에 떨어진 건 선글라스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들던 반찬통이었다. 뚜껑이 열리며 빨간 김치 국물이 거실 바닥에 튀어 흩어졌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오직 내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눈가에 보랏빛 멍, 터져 부은 입술, 화장으로도 감춰지지 않은 참혹한 흔적들. 애미야,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피했다.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 어머니, 그게 제가 넘어져서. 거짓말하지 마라. 순간 시어머니의 외침이 거실 가득 울렸다. 넘어져서 이래? 이건 사람이 넘어진 꼴이 아니야. 그놈이지? 내 아들놈이 그랬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이 지경이었어? 말 좀 해봐라.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잡고 흔들자 나는 그 손길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무너졌다. 어머니, 저 못 살겠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난생 처음 보는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키웠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리듯 주저앉아 나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내가 그놈을 사람 만들겠다고 평생 뒤치다꺼리를 했는데 내 며느리를 이렇게 만들어놨네. 내가 미쳤다. 내가 죄인이다. 그 울음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평생을 속고 살았다는 어머니의 절규였다.
나는 그제야 이 여자가 나를 꾸짖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러 온 것임을 깨달았다. 어머니, 저 이혼하고 싶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시어머니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다. 그래, 이혼해라. 당장 해라. 그놈은 사람이 아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10년 동안 지켜본 아들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섞인 단단한 결심이었다. 그리고 그 결심의 끝에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애미야, 지금 당장 나가면 너 빈손으로 쫓겨난다. 나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때 시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그놈을 무너뜨릴 증거를 모두 모아놨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나는 얼떨결에 뒤를 따랐다. 시어머니가 장롱을 열어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가방을 꺼냈다. 낡고 오래된 가죽 가방. 손잡이가 해져 있었고 세월의 냄새가 박혀 있었다. 이거 받아라.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게 내 목숨줄이다. 그 가죽 가방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손에서 전달된 묵직함이 내 심장까지 내려앉게 만들었다. 지퍼를 열자 안에서 서류 봉투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다. 낡고 희끗해진 종이 냄새가 거실에 퍼졌다. 나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다. 그리고 읽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불법 도박 채무각서, 사채 차용증, 폭행 합의서. 날짜는 우리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있었다. 금액은 수천에서 억 단위까지.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턱을 꾹 눌렀다. 그놈 죄목들이다. 내 아들 뒤치다꺼리하느라 평생 모아둔 증거다.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이 남자가 건실한 회사원이라고 믿었던 10년. 그러나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그 믿음이 전부 환상이었다는 걸 잔인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다른 서류 봉투를 열자 낯선 번호들과 여자 이름들, 그리고 모텔 사진까지 나왔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또 다른 봉투에는 유흥업소에서 찍힌 듯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어머니, 이게 정말... 그래, 다 그놈이 한 짓이다. 시어머니는 일생의 체념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장가만 가면 너라는 똑똑한 여자가 옆에 있으면 정신 차릴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너한테 말 안 하고 결혼시켰다.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내가 며느리를 불구덩이에 밀어 넣은 거였다. 하지만 그 가방 속에는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다. 검은색 작은 USB 하나.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그걸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 안에 그놈이 너 때리는 장면 다 있다. 나는 숨조차 들이쉬지 못했다. 언젠가 사고 칠까봐 안방 화장대에 홈캠을 설치해뒀다. 근데 며칠 전에 처음 보고 내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짐승도 제 짝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 애미야, 이걸로 그놈 숨통을 끊어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도망치면 그놈은 너 쫓아간다. 죽을 때까지 괴롭힐 놈이다. 그러니 그놈을 끝내라. 나는 시어머니의 눈 속에서 절망과 후회와 결심이 뒤섞여 타오르는 걸 보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도 뭔가가 바뀌었다. 두려움으로 웅크리던 김현주는 죽었다. 대신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이래도 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죗값 치를 거다. 너는 내 인생 되찾아라. 나는 그 가방을 품에 안았다. 묵직함이 아니라 불덩이처럼 뜨거운 무게였다. 하지만 그 무게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새 인생의 문을 열 열쇠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 품에 안고 있는 가죽 가방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묵직했다. 그 안에는 남편을 파멸시킬 증거와 내 미래를 구할 무기가 가득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은 한치도 오지 않았다. 민지는 일찍 잠들었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른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들이 수십 개나 있었다. 가장 최근 영상을 클릭하자 화면 속에서 거실이 그대로 펼쳐졌다. 그리고 곧 남편이 물병을 던지고 나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됐다. 그를 마주본 내 표정은 공포와 체념과 절망으로 뒤틀려 있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영상 속 민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사라지는 장면에서 내 심장도 함께 찢어졌다. 죽여버릴 거야. 내 입에서 본능적인 살기가 새어나왔다. 나를 때린 것보다 아이 앞에서 그 일을 벌였다는 것, 아이가 겪은 공포, 그것이 더 치명적이었다. 나는 영상을 백업해 클라우드에도 저장했다. 2번, 3번, 4번 확인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자료였다. 그 다음 시어머니가 준 서류들을 펼쳤다. 도박 사이트 전자내역, 사채업자 문자 메시지, 내연녀와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까지 하나하나가 남편의 목을 옥죄는 밧줄이었다. 나는 이 증거들을 모아 새로운 봉투에 정리하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다. 혹시라도 남편이 오늘 밤 들이닥쳐도 절대 찾지 못할 곳에, 그리고 식탁 위에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그건 미끼였다. 그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보게 될 무기. 밤 7시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띠띠띠띠. 예전 같으면 심장이 얼어붙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두려움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피 속에 스며들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악취가 거실을 채웠다. 비틀거리며 소파로 가더니 명령했다. 아, 물 가져와.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은 내가 사냥하는 날이었다. 거실은 숨소리 하나조차 무서울 만큼 정적에 잠겨 있었다. 남편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고 있었다. 그의 동공은 흔들리고 있었고 술 기운이 확 도망간 것처럼 얼굴 전체가 창백해져 있었다. 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불안과 분노와 공포가 섞여 갈라지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에 걸터 앉은 채 그를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10년 동안 그에게 내려다보였던 내가 처음으로 그를 내려다보는 자리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놈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남편은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서류들을 뒤적였다. 사진, 차용증, 내연녀 문자, 모텔 영수증. 오해야. 합성이라고.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 이런 거 다 조작할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핑계들이 튀어나오고 있었지만 말은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다. 합성? 나는 비웃듯 말했다.
USB를 들어 보이며 그럼 이건? 내 손가락이 USB를 흔드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치 시간 자체가 그 자리에 멈춰버린 듯한 표정. 그게 뭐? 내가 어젯밤 나를 피떡되게 패는 장면. 남편의 어깨가 움츠렸다. 그리고 민지한테 소리치는 장면. 다 고화질로 찍혀 있어. 그걸 누가 찍었어? 남편은 두려운 나머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받고 싶지 않아 더듬거리며 물었다. 나는 천천히 차갑게 말했다. 내 엄마.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피가 사라졌다. 말도 안 돼. 엄마가 나를, 내 엄마가 나한테 줬어. 제발 좀 자기 아들 감옥에 넣어달라고. 남편은 뒤로 비틀거리며 소파 모서리에 부딪혔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나한테? 왜냐고?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오죽했으면 내 엄마가 내 제목을 모아서 며느리에게 넘겼겠어. 남편은 입을 달싹거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평생 가졌던 엄마는 내 편이라는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이제 선택해. 경찰서에서 콩밥 먹을래? 아니면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알몸으로 나갈래? 남편의 목이 꿀꺽였다. 그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릴 만큼 컸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술 때문에. 잠깐 정신이. 그의 변명은 한심하고 초라했다. 남편이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매달렸다. 우리 민지 생각해서라도 아빠 감옥 가면 안 되잖아. 나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민지를 입에 올리지 마. 나는 그의 손을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민지한테 폭력 쓰는 아빠는 없는 게 나아. 남편은 바닥에 철썩 주저앉았다. 그의 표정은 공포 그 자체였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너 후회할 거야. 그가 마지막으로 비겁한 위협을 내뱉는 순간 개소리하지 말고 꺼져.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찬바람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비틀대며 도망치듯 집 밖으로 나갔다. 쾅! 문이 닫히자 내 다리가 풀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10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괴물이 드디어 이 집에서 사라졌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공포가 아니라 해방의 울음이었다. 그 순간 안방 문이 살짝 열리고 민지가 고사리 손으로 눈을 비비며 나를 쳐다봤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이제 엄마랑 우리 민지만 있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다신 아무도 우리를 못 때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아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절대로 다시는 지지 않는다. 남편이 도망치듯 나간 다음 날 아침,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핸드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36통, 문자 14개. 여보 미안해. 한 번만 만나자. 절대 경찰 신고만 하지 말아줘. 회사 잘리면 진짜 죽는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뻔뻔함의 교과서 같았다. 어제까지 주먹을 휘두르던 사람의 말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생각도 없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고 눈썹을 크게 치켜 올렸다. 증거가 너무 완벽합니다. 폭행, 상해, 아동학대, 불법 도박, 외도까지. 이 정도면 상대는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내 굳어있던 어깨가 천천히 풀렸다.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인터폰 화면을 켰다.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 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긴장으로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현주야, 문 좀 열어다오.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할 얘기가 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그 사람과는 할 얘기 없습니다. 법원에서 보시죠. 문 밖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현주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했어. 일단 얼굴 보고 얘기. 아버님, 나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힘은 잔뜩 들어가 있었다. 저 사람에게 10년 동안 맞았습니다. 문 밖이 조용해졌다. 뭐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때 시어머니가 문 밖에서 조용히 말했다. 영감, 일단 들어갑시다. 나는 그 한마디에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실로 들어온 남편은 머리를 숙인 채 내 얼굴을 보지 못했다.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은 초췌했고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그의 오만하던 눈빛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여보,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심장이 또 울컥했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가 아니라 분노였다. 부르지 마.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외쳤다. 진수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무릎 꿇어라. 엄마, 꿇어.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을 누른 채 비수처럼 차가웠다. 남편은 결국 툭 소리가 날 정도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10년 동안 나를 무릎 꿇게 했던 그가 내 앞에서 먼지처럼 바스러져 있었다. 현주한테 빌어라. 시어머니가 말했다.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다.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아이고, 이 못난 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말을 해.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폭행, 도박, 외도를 모두 인정하기 시작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다. 이 천하의 페류나. 남편은 바닥에 고개를 박았다. 나는 조용히 USB를 들어보였다. 이걸 경찰서에 제출할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이혼할 수도 있어. 선택해.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다. 도장 찍을게. 그리고 결국 모든 조건에 사인을 했다. 양육권 100%,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모두 내 뜻대로였다. 남편은 도장을 찍고 난 뒤 종이를 멍하니 바라봤다.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을 스스로 바라보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남편은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그가 완전히 사라진 순간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던 그 숨을. 거실에는 나와 시부모님만 남아 있었다. 시아버지는
멘붕에 가까운 얼굴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내 앞에 천천히 다가오더니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안함과 위로가 뒤섞여 있었다. 애미야, 고생했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시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자 그녀는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줬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더 크게 울었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 버텼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떨렸다. 내가 내 새끼가 괴물되는 줄도 모르고 너를 거기다 밀어 넣었구나. 시어머니의 눈물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나를 향한 진심의 공감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어머니 아니었으면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니는 나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인생 살아라. 더 이상 며느리로 살지 말고 여자 김연주로 살아라. 그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에 따뜻한 불씨처럼 박혔다. 그리고 우리 민지 잘 키워라. 내가 도울게. 나는 눈물 속에서 웃었다. 저 어머니랑은 계속 지내고 싶어요. 민지도 할머니 좋아하니까.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눈을 감았다. 그래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모녀보다 진한 연대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1년 후 햇살이 부드럽고 바람이 따뜻한 어느 봄날 나는 민지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마련한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 집. 남영의 거실은 햇빛이 잘 들어왔고 민지가 그린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다. 베란다 한쪽에는 내가 돌보는 작은 화분들이 초록빛을 자랑했다. 더 이상 술 냄새도 고함 소리도 유리 깨지는 소리도 없는 평화로운 공간. 민지는 웃음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문만 닫아도 깜짝 놀라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뛰어놀며 환하게 웃는다.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현준의 반찬, 이름에 내 삶을 걸고 만들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며 나는 처음으로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느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번 돈으로 내 아이 먹이고 입히고 내 집을 지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 가게 개업 1주년이 되던 날, 퀵 기사님이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왔다. 보낸 사람 엄마가 시어머니였다. 아니, 이제는 내 엄마였다. 꽃바구니에는 예쁜 장미꽃과 함께 민지 용돈이라고 적힌 작은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다. 나는 꽃향기를 맡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현준의 반찬입니다. 내 목소리는 힘이 넘쳤다. 거울 속에 나는 10년 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다. 멍들고 울던 여인도 아니었고 두려움에 떨던 아내도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이었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